안녕하세요. 산호라면 나레이션 서희연입니다. 오늘은 더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맑은 햇살이 쏟아지는 5월의 어느 날, 강남구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웅장한 저택에 정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저택의 주인인 서태준 회장은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죠. 90세를 눈앞에 둔 노인의 눈빛은 흐릿하면서도 깊은 그리움을 담고 있었어요. 서태준은 손을 떨며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외손녀 민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갈색 머리카락에 해맑은 웃음을 지닌 8살 소녀의 모습에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집사 김도연의 목소리에 서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흰 머리칼이 성성한 노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 씨, 민지가 보고 싶네. 서태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떨렸어요. 김도연은 말없이 약을 건네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서태준의 오랜 집사로 20년 전 불행한 사고로 회장의 외동딸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 곁을 지켜왔죠. 다만 그때 함께 있었던 8살 민지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28살이겠지. 서태준의 독백에 김도연은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택에는 젊은 간호사와 가정부 몇 명만이 있을 뿐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서태준은 엄청난 재산을 일구었지만 정작 그 재산을 물려줄 가족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택의 초인종이 울렸어요. 김도연이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지라고 합니다. 서태준 회장님의 손녀입니다. 김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눈앞의 여성은 갈색 머리카락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민지와 겹쳐 보이는 얼굴이었죠.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성은 오래된 팔찌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제 6번째 생일에 선물해 주신 겁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긴 이야기가 있어요. 김도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서태준에게 이 방문객을 알렸습니다. 서태준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거의 들릴 듯 했습니다. 민지라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섰어요. 서태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노인의 얼굴에서 모든 주름이 펴지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야, 정말 너구나. 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DNA 검사도 더 자세한 증명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손녀의 모습에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20년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죠. 어디에 있었니? 어떻게 살았니? 서태준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민지는 사고 후 기억을 잃고 어느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야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거였죠. 서태준은 모든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기쁨은 모든 의심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밤 김도연은 응접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손녀가 석연치 않았지만 회장의 행복한 모습을 본 후에는 그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저택을 감싸고 있었어요. 김도연은 그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아침, 저택은 전과 다른 활기로 가득 찼어요. 서태준은 오랜만에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꽃들의 이름을 물었죠. 할아버지, 이 푸른 꽃은 무엇인가요? 델피니움이란다.
내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지. 민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서태준이 말하는 모든 가족사에 완벽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치 실제로 그 시간을 함께한 것처럼 말이죠. 김도연은 창가에서 이들을 지켜보며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민지는 직접 요리한 음식을 서태준 앞에 내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어요. 서태준은 감동한 눈빛으로 음식을 바라보았죠. 첫 입을 베어 물자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정말 내 어머니 손맛 그대로구나. 민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모습을 곁눈질하며 의구심을 품었어요. 서태준의 딸이 요리에 소질이 없어 거의 요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죠. 다음 날 서태준은 변호사를 불러들였어요. 내 유언장을 변경하고 싶네. 민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걸로.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도연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그는 몰래 민지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은 민지가 매일 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속삭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 번은 민지가 저택을 빠져나가 멀리 있는 카페에서 낯선 남자와 만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는 몰래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려 했지만 너무 멀어 실패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서태준은 민지에게 가족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4살 때 제주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란다. 민지는 사진을 보며 감격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기억나요. 그때 검은 모래 해변에서 조개를 주었던 것도 생각나고요. 서태준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김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진은 제주도가 아닌 부산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그는 확신했습니다. 민지라는 여성이 진짜 손녀가 아니라는 것을요. 김도연은 그날 밤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들을 뒤적였어요. 진짜 민지에 관한 모든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죠. 사고 직전 진짜 민지의 목에는 항상 작은 로켓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는 기록이었어요. 현재 저택에 있는 민지는 그런 목걸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민지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녀의 소지품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탁자 서랍에는 서태준 회장의 개인 정보와 가족사가 상세히 기록된 노트가 있었죠. 마치 대본을 외우듯 준비한 흔적이었어요. 김도연이 증거를 확보하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하시는 거죠, 김 집사님? 민지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도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회장님께서 찾으시는 물건이 있어서요. 민지는 빙그레 웃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그렇군요. 다음부턴 먼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진짜 민지를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만약 그녀가 정말 살아있다면 말이죠. 전라남도 구례의 작은 마을, 산자락을 깔고 앉은 평화로운 이곳에서 28살의 이수진은 조그만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책장 사이를 오가며 책을 정리하던 그녀는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산줄기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왠지 모를 그리움이 가슴을 채웠죠. 수진은 6살 때부터 이곳에서 자랐어요. 그녀를 거둔 양어머니는 수진이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양어머니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 수진은 혼자 살며 도서관 일을 하며 소박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유튜브를 무심코 둘러보던 중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재벌 서태준 회장의 손녀 인터뷰라는 제목이었죠.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한 수지는 화면 속 여성을 보자마자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녀의 이름이 서민지라고 소개되었고 20년 만에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다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수지는 중얼거렸어요. 영상 속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진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로켓 목걸이,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저녁마다 들었던 동요. 수지는 바삐 서랍을 뒤적였어요. 양어머니가 남긴 작은 상자 안에는 수진이 발견되었을 때 목에 걸고 있었다는 낡은 로켓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로켓을 열자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노인과 중년 여성, 그리고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어요. 이건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속 서태준 회장의 모습과 로켓 속 노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아침이 되자 그녀는 결심했죠. 서울로 가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구례 터미널에 도착한 수지는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어떤 운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수지는 인터넷으로 검색한 서태준 회장의 저택 주소를 찾아갔어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웅장한 저택 앞에서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곳이 정말 자신과 관련이 있는 곳인지 전부 착각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택의 정문이 열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본 그 여성이 고급 세단을 타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수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잠시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지는 고민 끝에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먼저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깔끔한 차림으로 저택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정문 인터폰을 눌렀죠. 안녕하세요. 혹시 가정부를 구하시나요? 인근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저택에서는 실제로 추가 가정부를 찾고 있었어요. 김도연 집사가 수진을 면접했고 그녀의 진솔한 태도와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 마음에 들었던 김 집사는 즉시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수진입니다. 그렇게 수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저택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첫날 김도연은 수진에게 저택 곳곳을 안내했고 그녀는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정원의 그네를 보았을 때는 가슴이 뛰었죠. 저택에서 일하며 수지는 민지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민지는 서태준에게는 다정하고 효성스러웠지만 다른 직원들에게는 냉정했습니다. 수지는 민지가 서태준의 서재에서 서류들을 몰래 살펴보는 모습도 목격했어요. 서태준을 처음 본 순간 수진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노인의 따뜻한 미소에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수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수지는 정원에서 일하다 서태준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혼자였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죠. 좋은 오후입니다, 회장님. 서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자네가 새로 온 가정부인가? 정원이 아주 깨끗해졌군. 감사합니다. 꽃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서태준은 수진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사업을 일구던 고생담을 들려주었죠. 수진은 마치 오래된 동화를 듣는 것처럼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손녀분도 계시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태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민지가 20년 만에 돌아왔다네. 기적이지.
자네도 곧 만나게 될 걸세. 수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녀는 사실 민지가 서태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수지는 복도를 지나다 서재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민지와 서태준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서류들만 서명해 주시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할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서태준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살펴보았어요. 이게 다 뭔가, 민지야? 그냥 재산 관리를 위한 서류들이에요.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 다 알아봤어요. 수지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지가 서태준에게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수지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김도연이 수진을 조용히 불렀어요. 수진 씨, 혹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정원 구석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도연은 주위를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 씨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그녀는 진짜 민지가 아닌 것 같아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진짜 민지에게는 특별한 표식이 있었어요. 목에 항상 로켓 목걸이를 걸고 다녔죠.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도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을 더듬었어요. 그녀는 지금은 목걸이를 방에 두고 왔지만 김도연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진이 물었어요. 김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수진 씨에게서 뭔가 느껴졌어요. 회장님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아서. 그날 밤 수진은 자신의 방에서 로켓 목걸이를 꺼내 들었어요. 열어보니 안의 사진은 분명 어린 자신과 부모님 그리고 서태준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녀가 진짜 서민지였습니다. 다음 날 서태준의 90번째 생일이었어요. 저택에는 소규모 파티가 열렸고 민지는 큰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서태준에게 마지막 서류들의 서명을 요청했어요. 할아버지, 이건 생일 선물이에요. 서명해 주시면 모든 걱정에서 해방되실 거예요. 서태준이 펜을 들려는 순간 수지는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서태준이 어린 민지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특별한 동요였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노랫소리에 서태준의 손이 멈췄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노래는 내가 민지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건데. 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노래를 부르는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민지라 불리던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서태준은 여전히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노래, 아무도 모르는 노래인데 우리 가족만 알고 있었던. 수진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로켓 목걸이를 꺼내 보였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민지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짜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보았어요. 서태준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 목걸이. 서태준이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수진은 로켓을 열어 안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민지. 그는 흐느꼈습니다. 가짜 민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할아버지, 저 여자를 믿으시면 안 돼요. 저게 어떻게 진짜 민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서태준은 수진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 입술의 모양, 그리고 그 눈빛. 분명 자신의 딸을 닮은 모습이었어요. 자네 왼팔 안쪽에 작은 점이 3개 있지 않나? 서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은 놀란 눈으로 서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리자 왼팔 안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작은 점 3개가 드러났어요. 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거야. 북두칠성 같다고 내가 늘 말했지. 가짜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김도연이 재빨리 문으로 다가가 가짜 민지의 퇴로를 막았어요. 회장님, 이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본명이 장소영으로 전문적인 사기를 치는 일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영은 당황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녀는 갑자기 서태준을 향해 달려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제가 진짜 민지라고요. 저 여자가 제 자리를 뺏으려는 거예요. 서태준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는 속지 않겠다, 아가씨. 내 손녀는 저기 서 있네. 소영은 마지막 발악으로 문을 향해 돌진했지만 이미 경비원들이 들어와 그녀를 붙잡았어요. 김도연은 미리 경찰에 연락해 두었던 겁니다. 장소영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들어온 형사가 말했어요. 소영이 경찰에 연행되는 동안 서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다가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단다. 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은 할아버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그네를 타던 기억, 생일마다 받던 선물들, 그리고 그 끔찍했던 사고의 순간까지. 할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기억을 잃어버렸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태준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단다. 김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이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태준과 수진은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2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은 양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자란 이야기, 도서관에서 일하며 책을 좋아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서태준은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고 가끔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고 너마저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단다. 서태준이 말했어요. 수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서태준의 무너졌던 마음이 손녀의 존재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태준은 오랜만에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아침 식사 자리에 나타났어요. 수지는 할아버지를 위해 직접 아침을 준비했고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지야, 이제 내 방으로 돌아가거라. 가정부 숙소는 더 이상 필요 없단다. 서태준이 말했어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수진이라는 이름에 익숙해졌어요. 괜찮다면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서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수진아. 내가 편한 대로 하자꾸나.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니? 내가 내 손녀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서태준은 변호사를 불러 소영이 바꿔놓은 모든 서류를 원상복구시켰어요. 그리고 새롭게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재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할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서태준은 손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지만 나의 모든 것은 언젠가 내 것이 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회사 경영에 대해 배우는 건 어떨까?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다음 날부터 서태준과 함께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타고난 지혜와 성실함으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김도연이 서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장소영의 공범들이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네. 김 집사,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 고맙네. 김도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수진이 정원에서 장미꽃을 가꾸는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보았어요. 수진 양은 정말 회장님의 피를 이어받았군요.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씨까지. 서태준은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내 희망이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사람이지. 수진은 회사 업무를 배우는 한편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서태준은 손녀의 행동에 감동하여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죠. 서수진 장학재단을 만들자.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이면 좋겠구나. 수진은 할아버지의 제안에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태준과 수진은 저택의 테라스에서 함께 막걸리를 마셨어요. 맑은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잔을 기울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돌아와서 정말 행복하구나. 서태준이 말했어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이제는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서태준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족에게서 온다는 걸 이제야 다시 깨달았단다.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피와 진심이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소박한 웃음을 나누었어요. 서로를 찾아 다시 만난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서태준 회장의 92번째 생일 파티가 저택 정원에서 열렸어요. 화창한 봄날, 푸른 잔디밭 위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다양한 음식과 음료가 가득했습니다. 서태준은 휠체어가 아닌 지팡이를 짚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밝고 생기 넘쳤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 곁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며 미소 지었어요. 2년 동안 그녀는 서태준 그룹의 부사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지만 수진의 뛰어난 능력과 성실함은 곧 모든 의심을 불식시켰어요. 그녀는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이끌었습니다. 손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네. 서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수지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100세까지는 기본이에요. 아직 제게 알려주실 것들이 많잖아요. 서태준은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수진이 돌아온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이었지만 이제는 손녀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어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서태준은 조용히 수진을 불러 저택 뒤편의 작은 정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김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서태준이 말했습니다. 김도연이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어요. 서태준은 상자를 열어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내게 맡긴 편지란다. 만약 내가 돌아온다면 너의 28번째 생일에 주라고 했지.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다음 주가 그녀의 생일이었습니다. 지금 읽어도 될까요?
수진이 물었어요. 서태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어서 읽어보렴. 수진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의 단정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민지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제 28살이 되었겠구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있었더라도 내 사랑은 항상 너와 함께했음을 알아주었으면 해.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멈추게 하진 못해. 내 할아버지는 굉장한 사람이란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셔. 우리 가족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외로운 성공자로 남았을 거야. 내가 그분 곁에 있어준다면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일 거야. 민지야, 돈과 명예는 잠시 빛나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유대는 영원히 남는단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나와 아빠는 항상 너를 지지하고 사랑할 거야.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태준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어요. 엄마의 바람대로 살고 있나요?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 어머니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파티로 돌아온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수진은 할아버지와 함께 지난 2년간의 추억들을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곳이 진정한 자신의 자리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수진은 정원 구석에 있는 그네에 앉았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시간들을 느꼈어요. 여기서 뭐하니? 서태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었어요. 그냥 어릴 적 생각이 나서요. 할아버지가 이 그네를 밀어주시던 기억이 났어요. 서태준은 그네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더 힘이 있었지. 지금은 그네를 밀어줄 수는 없지만 함께 앉아 있을 수는 있구나.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서재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회사 일을 논의했어요. 그들은 서태준 그룹의 미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으려고 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내가 맡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수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회사의 가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지혜는 여전히 필요해요. 서태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는 것도 중요하단다. 그날 저녁 수진은 양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꽃을 놓고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제 자리를 찾았어요. 당신이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돌아오는 길에 수진은 구례의 작은 도서관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그곳에 큰 기부를 하고 더 많은 책을 구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성장한 곳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수진은 저택 정원에서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수진아,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승인했단다. 잃어버린 가족 찾기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할아버지. 서태준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처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구나. 수진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그녀는 더 많은 사랑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두 사람은
테라스에서 다시 한번 막걸리를 나누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은 조용히 잔을 부딪혔어요. 수진아, 내가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하구나. 저도요, 할아버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서태주는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박하게 미소 지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피와 진심이었다. 수진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도 깊이 새겨졌어요.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앞으로 함께할 많은 날들을 기대했습니다. 혈연의 끈은 20년의 세월도 어떤 역경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수지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키지만 진정한 가족의 유대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요즘 자주 생각해요. 만약 그날 유튜브에서 그 인터뷰를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있지 못했을 거예요. 서태주는 손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인연이란 건 참 묘한 것이야. 우리가 만날 운명이었다면 어떻게든 만났을 거라고 생각한단다. 두 사람의 대화는 김도연의 등장으로 잠시 중단되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태준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서명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내일 있을 재단 설립식 관련 최종 확인서입니다. 서태준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서명했어요. 김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회장님이 많이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서류도 꼼꼼히 직접 확인하시니 말이죠. 세 사람은 함께 웃음을 나누었어요. 김도연이 자리를 뜬 후 서태주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장소영이라는 여자에게 속을 뻔했지만 그것도 어쩌면 필요한 일이었을지 모르겠구나. 그녀가 없었다면 너를 찾을 생각도 못했을지도 모르니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 일은 다 이유가 있나 봐요. 가짜 민지가 할아버지를 속이려 했던 일조차도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으니까요. 밤이 더 깊어가며 수지는 이제는 친숙해진 저택 곳곳을 돌아보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오래된 골동품들, 그리고 어머니의 피아노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서태주는 놀란 눈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니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니?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잃어버린 가족 찾기 재단의 공식 출범식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전복죽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서태주는 감동의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어요. 2년 전만 해도 무기력하고 외로운 노인이었지만 지금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재단 출범식이 열리는 호텔로 향했어요. 행사장에는 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를 도와 무대에 올랐어요. 오늘 저희 서수진 잃어버린 가족 찾기 재단의 출범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서태준의 목소리는 힘차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잠시 수진을 바라본 후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 재단은 제 손녀 서수진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가족과 헤어져 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죠. 저희는 이런 기적이 더 많은 가족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수지는 마이크를 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기억을 잃고 살았던 시간, 우연히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이제 다른 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가족의 품을 잃어본 사람만이 그 소중함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재단이 헤어진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행사가 끝난 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수지는 할아버지가 피곤해하는 것을 보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인터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서태주는 손녀의 배려에 고마운 마음을 느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옥상 정원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곳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좋은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 서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단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그저 재산만 많은 외로운 노인으로 생을 마감했을 거야. 수지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문득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녀는 이제 할아버지의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재단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죠. 할아버지,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책을 쓰고 싶어요. 서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자신이 겪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할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간 그녀는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상태를 설명했어요. 일시적인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큰 위험은 넘겼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당분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태주는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수진을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또 혼자 두면 안 돼요. 약속해 주세요. 서태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수진아,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야 해. 그때가 오더라도 너는 강하게 살아가야 한단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그녀는 이제 할아버지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서태주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어요. 수지는 그동안 회사 일과 재단 활동을 모두 책임지며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훌륭히 채웠습니다. 서태주는 손녀가 성장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수진아, 내가 있어 내가 안심하고 쉴 수 있었단다. 이제 내가 충분히 준비되었구나.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들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수지는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했고 식사도 건강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진의 29번째 생일이 찾아왔어요. 서태주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서재로 불러 오래된 사진첩을 건넸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란다. 내가 알지 못했던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지. 수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사진첩을 펼쳤어요. 그곳에는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결혼식, 그리고 자신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건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서태주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의 역사를 이어가길 바란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새로운 추억들이 더해지면서 그녀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서태준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 수지는 회사와 재단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어요. 어느 평화로운 저녁, 서태준과 수지는 다시 한번 테라스에서 막걸리를 나누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잔을 기울였어요. 수진아, 내가 내 곁에 있어 정말 행복하구나. 저도요, 할아버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서태준은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박하게 미소 지었어요. 사람들은 재산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오는 것이란다.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피와 진심이었어. 수지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도 깊이 새겨졌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약속을 지켜보는 듯 했어요. 20년의 세월도 어떤 역경도 끊을 수 없었던 혈연의 끈은 이제 더욱 단단해져 그들을 영원히 이어줄 것입니다.